부산 남포조선소의 수중시험대 바지선에서 경미한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언제라도 SLBM 시험 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은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청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트에서 3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 만원어치를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배고파서 훔쳤다는 고백에 마트 주인은 선처했고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그제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톱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준비하는 정황이 감지됐다는 소식으로 뉴스7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두 가지 전략 무기 ICBM과 SLBM을 동시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은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며 미국을 겨냥한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행을 삼가야 연말에 편하게 지낼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한국석자를 비롯한 미 싱크탱크 CSIS의 연구원들이 한 북한 전문 매체에 기고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9월 수중시험대인 바지선의 모습이 확인된 이후 다시 경미한 활동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남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언제라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0월 동해 원산만에서 SLBM인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세용의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 북한군의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의 두 번째 중대 시험이 발표된 이후 7시간여 만에 다시 담화문을 내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박 총참모장은 새로운 기술은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자신들은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연말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 자극적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조금 전 방한했습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관심은 한국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 수 있을지 바로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re you going to visit 판문점, Mr. Bigon? Just 1 second. 비건 대표는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북한이 중대 시험을 발표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올리는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미북 대화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의 요구사항 일부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북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외교적 조치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이 북핵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ICBM이 다가오는 것 같다. 언제인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여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신범철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엿새 만에 2번이나 지금 동창리에서 중대 실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ICB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직결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특히 북한이 7분 동안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통 화성 15형은 1단계, 2단계,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은 2, 3분 내에 연소가 끝나요. 그러면은 7분 동안 연소한다는 것은 2단 로켓일 수 있고 고체 연료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해서 지금 화성 15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7분 동안 가열을 함으로써 재진입체를 입증했다. 이런 발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느 쪽이든 북한이 ICBM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엔진 실험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크리스마스에 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노선을 바꾸고 무언가를 발표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행동은 내년 초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은 항상 도발에 있어서는 행보를 빨리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달 초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남포조선소에서 이 SLBM을 움직이는 바지선 이게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ICBM, SLBM 두 개를 다 동시에 연말 연시 이때 쏠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움직임을 일부러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행동하겠죠. SLBM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ICBM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월 2일 날 발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겐 커다란 압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는 ICBM, 다른 한편에는 SLBM을 동시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비건 대표 오늘 방한한 것도 관심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이 잡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공유하겠죠.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상황은 이렇다 설명을 하고 미국 쪽 입장에 대해서 한국이 따라줄 것을 정책 공조를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하던 말씀대로 하실 겁니다.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를 할 텐데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한 거죠. 예, 일본 언론들이 이번에 판문점에서 만나는 걸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했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비건 대표가 만날지 이것도 관심이에요. 예, 아마 비건 대표가 한국에 3일이나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판문점 회동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아마 비건 대표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친서 정도를 전하는 수준에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비건 대표의 가방에 어떤 협상안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반응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안을 갖고 왔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비건 대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미국이 비핵화 원칙은 견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미국이 너무나도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비건 대표의 협상 가방 안에 많은 것을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지금까지 강경한 발언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해야 되고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폭은 적다. 오히려 변화해야 할 것은 북한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근데 결국엔 이번 어떤 그 대화 분위기가 사실상 종료가 된다면 군사적 대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낮아졌다고 봅니다. 11월 달까지만 해도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으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과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12월 달부터는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 그거는 북한의 미국 대선 간섭에 놀아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정치 상황도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는 당장 내일 선거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군소정당과 선거법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한 민주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4+1 공조가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의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여 보고 안 되면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민주당 내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본회의가 불발된 건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4+1 공조 균열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4+1 공조가 무너지면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148석을 채울 수 없지만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까지 4+1 협의를 하겠지만 한국당과의 협상도 열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은 제1야당과 합의하는 선까지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제1야당을 선거법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부담을 덜고 거대 정당으로서 의석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조체제를 유지했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대한신당 등 군소정당들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한국당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에도 대비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황교안 대표의 말과 표정, 여기서 비장한 결기가 읽혔습니다. 한국당 움직임은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범여권 4+1 협의체를 불법 괴물체의 밀실정치 야합으로 규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검토하겠다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선거법만큼은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겹치지만 현 시점에서 몇 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는 건 자충수가 될 거란 반발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도입 대비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위성정당의 난립을 우려합니다.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비례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 80개까지도 정당이 갈 거다. 비례대표 후보와 불출마 의원들로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뒤 다시 합당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추진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철회하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민주당의 딜레마는 이 선거법이라는 꽝과 공수처법이라는 알, 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공수처법을 처리해줄 군소정당 의견을 너무 반영하면 잃을 게 많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손을 덥석 잡기도 어려운 처지죠. 민주당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김보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지역구 당선자를 100명 이상 내는 거대 정당은 자칫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을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실행할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정의당 등 군소 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이야말로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한국당과의 극적인 합의를 모색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협상을 하려면 공수처법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일단 내일 단독 상정을 해놓고 물밑에서 양쪽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주장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했던 울산경찰청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김기현 전 시장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오후 2시쯤 출석해서 현재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서 내일 재소환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김 전 시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청와대 비리 첩보 문건에 대해서도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지난 소환 통보에는 또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언제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12일 당시 수사과장이던 총경급 경찰 간부를 불러 당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당시 수사팀 경찰관 7, 8명이 잇따라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도 조만간 불러 수사 착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하명 수사는 거짓 프레임이라며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 당일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 증거나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채비에 돌입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시점상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지휘 라인을 흔들 가능성 때문인데요. 인사 검토 배경과 검찰 내부 반응을 오늘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검찰 안팎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검찰 인사가 1,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이번 인사만큼은 그 폭이 굉장히 크거나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는데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무려 5기수를 건너뛰고 파격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간부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사장의 기수도 25기서 27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법무부가 그제 사법연수원 28기에서 30기까지 무려 3기수를 상대로 승진 검토에 착수하면서 또 한 차례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8기에서 30기 이 3기수에서 고르게 승진자가 나오게 되면 검찰 간부도 상당수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나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던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간부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인사는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실무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겠네요. 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 관련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수사 부서에 보고가 취합되는 컨트롤 타워격인 대검 간부도 있죠. 이 바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 모두 지난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수사 지휘 중이라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장관과의 신임 검사장 만찬에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들 검사장 자리까지 흔들 경우 수사 압박성으로 해석될 요인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혹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중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니까 예. 법무부가 처음에는 추미애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했다가 조금 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지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이 추미애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셈인데요. 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 이후 인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초 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현재 대통령령으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근무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승진 인사로 깰 수 있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 인사권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지는 말아야겠죠. 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졌죠. 이곳은 지형 특성상 살얼음이 잘 끼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도로관리 회사 측은 눈비 예보가 없어서 예비 제설 작업을 안 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기상청은 사고 하루 전부터 4차례나 눈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쓰러진 트럭에서는 화염이 솟구칩니다. 어제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됩니다. 어제 새벽 사고 구간에는 비가 0.7mm 내렸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였습니다.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주 영천 고속도로는 염화칼슘을 미리 뿌리지 않았습니다. 예보가 없었습니다. 기상청 예보, 강수 예보가 없는데 그냥 막 뿌렸습니다. 네. 하지만 기상청은 사고 하루 전부터 사고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4차례나 예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이 예보를 듣고 제설제를 2차례 미리 살포했습니다. 강우, 안개, 서리 등의 기상 상황에서 대기 온도가 4도씨 이하로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 교량 구간에 우선하여 예비 살포 작업을 상주 영천 고속도로 측은 담당자가 없어 제설제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설 기준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지난주 3만3이 현상이 나타났죠. 마스크 사랴, 공기청정기 마련하랴, 이젠 숨 쉬는데도 돈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스스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쓰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효과는 어떨까요? 권용민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선풍기에 네모난 필터를 붙이니 그럴듯한 청정기가 됩니다. 2에서 3만 원에 제작할 수 있는 DIY 공기청정기 세트도 인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비싸 보여서 찾아보다가 이 DIY가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효과는 어떨까?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인증 규격에 맞춰 실험해봤습니다. 30제곱미터 실험실에 초미세먼지의 8분의 1 크기인 PM 0.3 먼지 20만 개를 뿌렸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먼저 선풍기에 필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20분을 돌렸습니다. 그냥 먼지가 가라앉는 자연 감소와 먼지 감소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공기청정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원형 DIY 청정기의 경우 반경 1m 밖으론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의 양이 충분치 않다 보니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품과 필터의 밀폐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집중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미세먼지가 오면 걱정이 더 느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인데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노후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면 되는데 구조상 장착할 수 없는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시커멓게 때묻은 자동차 배기통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정비사들은 새 배기통으로 가락 끼우기 바쁩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노후경유차의 시내 통행을 제한하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연인차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이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단속 시행해놓고. 견인차 등 저속주행 특수장비차는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소로 가는 경우에는 DPF를 달아놓더라도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걸러주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치라든지 이런 거 선정해서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일부 차종은 저감 장치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대상 차량 약 13만 9천 대 중 30%가 넘는 4만 2천 대가량엔 달 수 있는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 말고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 지역이 안 온다거나 그런 외에는 유예를 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서울시는 폐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차 구입비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서민차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국에서 수명을 다한 태양광 발전 폐패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서 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재활용 시설이나 기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한 금속원료 재활용 업체. 20년 된 태양광 패널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못 쓰게 된 패널에서 은과 구리 등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열적 처리를 통해서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웨이퍼를 분리를 해내고요. 습식 공정, 그러니까 화학적인 공정들을 통해서.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는 3곳에 불과한데 쏟아져 나오는 폐패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올해 200톤 남짓한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은 오는 2040년엔 연간 10만 톤 넘게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짓고 있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연간 처리량은 3,600톤 규모. 정부 목표대로 폐패널 70%를 재사용하더라도 2027년이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비용이 과도한 탓에 민간 기업이 선뜻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폐패널 10만 톤을 재활용할 경우 그 비용은 재활용에 따른 수익의 5.8배에 달합니다. 수익에 비해 비용이 턱없이 큰 겁니다. 국내에 적용하면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 톤을 처리할 때 재활용 비용에서 수익을 뺀 순수 부담만 5조 원에 달합니다. 태양광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지 되고 그 비용을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2023년부터 정부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까지 지울 예정인데 이 경우 태양광 발전 비용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태양광 발전. 폐패널 처리에도 막대한 국민 부담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밥을 굶은 부자의 발길은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12살 아들의 배낭에 몰래 우유와 사과를 넣었다가 걸린 아버지는 점원과 경찰관에게
울음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까지 맞아 몸을 떠는 부자를 곰탕집으로 데려간 경찰관.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성은 식당까지 따라가 현금 봉투를 던져놓습니다. 식재료와 학용품을 보내온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까지. 세파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녹인 이 따뜻한 소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 책상에 놓인 우유 2팩과 사과, 음료수. 그 앞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군 34살 아빠와 1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몸을 많이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손 모아서 사죄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부자가 동네 마트에 나타난 건 지난 11일 오후 4시. 두 개들이 우유팩을 들고 진열대 사이를 한참 서성이더니 후미진 곳에서 아이의 가방에 집어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34살 아버지 A씨와 12살 아들 B군은 이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점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가방 안엔 우유 2팩과 함께 사과며 음료수 등 계산을 하지 않은 식료품이 들어있었습니다. 1만 원가량의 식료품을 아들 가방에 넣었던 아빠는 죄책감에 마트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연신 잘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의 7살 난 둘째 아들까지 홀로 키우면서 당뇨와 갑상선으로 택시 일을 6달째 못하게 된 30대 가장의 순간에 그릇된 선택임을 알게 된 경찰관은 연행 대신 곰탕집으로 향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침 점심 두 끼를 굶었다. 그 말에 두 부자가 따뜻한 곰탕 그릇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하는 사이 회색 후드티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식당을 들어와 흰 봉투를 건네고 사라집니다. 천천히 오다 순식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돈 주고 가시고. 봉투 안에 든 건 현금 20만 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마트 사무실 창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좀 따뜻한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세상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쌀이나 뭐 라면 이런 거 좀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금액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보러 이제 알아서 필요한 거 장 봐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초수급 대상인 이들 부자를 위해 건강이 나빠진 아빠의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는 손길에서 아들들의 학용품을 지원하겠다는 손길까지 팍팍해지는 경제와 한파 속에서도 선한 이웃의 온정은 이렇게 남아있으니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얼른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문희장 아들도 아빠 찬스입니다. 예, 최근 이 세습 공천 논란이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인데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실제 문희장이 이 세습 공천을 의식해서 지금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실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합니다. 네, 그럼 궁금증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희장 아들은 그 문희장 지역구인 경기의정부 갑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정가에서는 일찌감치 석균 씨, 아들 석균 씨의 출마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희장이 국회의장이 되면 이 탈당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역위원장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희장은 지난해 7월 탈당하면서 지금은 정당 활동을 오래 해온 이 박창규 씨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지역 상임 부위원장에 문희장의 아들 석균 씨가 임명이 됩니다. 이후 이 지역 행사에 종종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지난달 15일엔 문희상 의장과 의정부의 한 기공식에도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지역구 세습을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습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의미인데 뭐 네. 정치라는 게 무조건 물려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에서 공천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네, 그 석균 씨는 최근 그 세습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 또 당내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유력한 출마 후보자로 거론이 되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박창규 지역위원장도 총선 출마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유력한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또 의정부에서 그 석균 씨가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지역 지지 세력도 단단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석균 씨의 공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은 아들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침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 의장은 나도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벌써 나이가 50살이다. 또 한국청년회의소 JC 중앙회장을 하는 등 캐리어도 갖췄다. 과거에는 청년 대표로 당의 영입 케이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청년회의소 회장은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자리인데요. 당시 활동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변화의 선택, 행동하는 JC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 한국 청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들이 정치할 만한 인물은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공천을 받는다고 다 당선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시의원 출신인 이 한국당 강세창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요. 또 한국당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이 의정부여고를 졸업을 했는데 의정부에서 뭐 갑일지 을일지 모르지만 출마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뭐 관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문 의장 아들도 아빠 찬스의 느낌표는 이 공정한 공천 심사가 관건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논란은 이 아버지 지역구에 나오려는 2세 정치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걸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 실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민주당이 공당이니까 아마 충분히 심사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유 창당 놓고 파경으로 했습니다. 예, 이 변화와 혁신 모임 의원들이 사실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당명까지 정하고 창당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을 보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사이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파경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한 취재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당명을 정하는 과정의 뒷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은 이제 확정을 했다는 건데 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좀 뭐 잘 지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어색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 개혁 보수당으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내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 개혁 보수당이 좋다고 하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개혁 보수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 새 정치를 결합해서 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했다는 게 유승민계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당 또 변화와의 혁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선호도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이 안철수계 의원들을 좀 배려해서 당명을 정했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창당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의 의지, 창당에 참여할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영향을 좀 준 겁니까? 네, 그 안철수계 의원들은 그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명에 이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앞으로도 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중심이 된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 모임을 그동안 주도를 해왔고 창당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근데 갑자기 틀어진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결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날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 전까지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문자도 오갔다고 합니다. 10월 초에 지난 10월 초에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함께 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때는 안 의원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11월 말쯤 그러니까 아까 그 발언 뒤에 신당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유 의원이 다시 보냈을 때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은 이 신당 창당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계로서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이 안철수 의원이 답답했을 거고 안철수계 측에서는 충분한 상의 없이 신당 창당에 나선 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관심사로 남네요. 네, 우선은 이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이 상황을 조금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을 보겠다.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안유 창당 놓고 파경의 느낌표는 이 진부한 이별 공식으로 해봤습니다. 이 옛 댄스 가요 중에 이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 지금 뭐 나오는데요. 예.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눈물은 흐르지만 행복을 빌어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당을 준비하는 유승민계 의원은 지금 신당 합류를 거부하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철수계 의원들은 신당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 중도 정당이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번 일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치권의 뒷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조계종 스님 9명이 한국 불교 최초로 천막 수행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외부인과 접촉도 끊고 무건하면서 수행에만 정진하는 건데요. 신도들도 찾아가 그 뜻을 함께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 산자락에 마련된 상월선원. 지난달 11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명의 스님이 동안거를 위해 천막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내부에는 1인용 텐트 9개가 놓였고 침낭과 온도계가 전부입니다. 난방도 없이 옷 한 벌, 하루 한 끼만 먹고 하루 14시간 이상 좌선을 합니다. 삭발과 목욕도 금지되며 수행자들끼리도 무건합니다.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상월선원 옆에는 제가 불자들의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상월선원에는 한 달 만에 5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도 하나 없는 데서 하신다니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무탈하게 잘 수행하고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철야 정진도 진행됐는데 전국 곳곳에서 불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족 모든 갈등을 화해로 녹여버릴 수 있는 그 뜨끈뜨끈한 화로를 지금 지피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 수행에 나선 스님들. 천막 동안거로 굳게 잠긴 문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김연아의 뒤를 이을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를 뽑는 1차 선발전에서 김혜림이 막판 뒤집기로 여자 싱글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준환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뛰는 타노 점프로 높은 가산점을 챙긴 김혜림. 이어지는 트리플 토룹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름다운 스텝 연기, 프로그램 후반부 고난도 연속 점프까지 문제 없습니다. 쇼트에서 3위를 기록했던 김예림이 프리 프로그램에서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140.06점으로 합계 208.67점을 기록, 2위 이혜인을 불과 1.31점 차이로 따돌리며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키가 3cm 정도 크며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는데 이 대회 첫 정상이자 시니어 무대 첫 우승으로 마음고생을 날렸습니다. 정말 뜻밖의 우승을 하게 돼서 아직까지 잘 믿기지가 않고 이제 기쁘고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남자 싱글에선 차준환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4회전 점프로 포문을 연 차준환은 연속 3회전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지만 남은 과제들을 깔끔하게 끝내며 관객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164.83점으로 합계 254.44점을 기록,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훈련하던 대로 잘 수행한 것 같아서. 지난 그랑프리 대회 부진을 말끔하게 씻어낸 차준환은 다음 달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4연패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좁쌀스럽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내년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주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협치를 강조해온 의회주의자였습니다.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단호함 때문에 포청천, 솔로몬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문 의장은 9%나 증액한 초슈퍼 예산안을 제1야당이 심사조차 못한 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야당의 비난이 과했을진 몰라도 문 의장답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그 역시 할 말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협치를 강조해온 문 의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야당은 아들 석균 씨의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문 의장은 나와 민주당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뒷거래 의혹을 부인했죠. 하지만 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할 기세입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 강행 처리에 반대했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 의장이 강조해온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수당인 한국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빼고 이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면 그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마침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골랐습니다. 하나의 몸에 머리가 2개 달린 새, 서로 싸우다 몸 전체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문 의장도 새겨봤으면 합니다. 그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협치를 실천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였습니다. 내일도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